우리 가족은 처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짐을 챙기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둘째와 셋째에게만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몰래 주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직후였어요. 그 기막힌 차별 앞에서도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던 남편은 다음 날 아침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철저히 부정당하고 단물만 빨리다 버려진 그날, 핏줄보다 무서운 돈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이자 시댁의 건축자재 유통회사에서 격리 겸 사무보조로 일해 온 서지윤이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딸 하은이를 키우며 지난 10년 동안 시댁 근처에 살면서 집안일과 회사 일을 묵묵히 오가며 살아왔어요. 연애 시절 시댁 본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까지 뛰어나오셨습니다. 우리 집 기둥의 짝이니 앞으로 널 내 친딸처럼 아끼마. 라며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자수성가하여 가족을 건사하는 듬직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따뜻한 가족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내 10년의 일상에 기분 나쁜 균열이 시작된 것은 어느 날 오후 시댁 사업처 사무실에서부터였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해온 낡은 가죽 장부와 USB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번 달 미수금 내역을 정리해서 결제를 올려야 했어요. 서류를 들고 장기 근속 직원인 최 부장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이번 달 거래처 수금 현황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최근 들어 아버님께서 독단적으로 현금을 빼가시는 건수가 잦아졌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 해서요. 조심스러운 제 물음에 서류를 보던 최 부장님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셨을 분이 제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사장님 지시라 저도 잘 모릅니다. 최 부장님은 말끝을 흐리더니 제 손에 들린 결제판을 빼앗듯 낚아채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황당함에 멍하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시댁 사업체의 자금 흐름이 최근 들어 묘하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직원들조차 실무를 맡고 있는 저와 남편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무언가 중요한 자금 이동 상황을 숨기고 있다는 낌새가 강하게 들었어요. 매달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원인 모를 위화감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청춘과 남편의 평생이 담긴 회사였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몰래 자금 상황에 대해 슬쩍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본가 현관 열쇠로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주방에 서서 혼자 제사상을 차리듯 엄청난 양의 음식 장만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뒤늦게 귀가하실 시어머니께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도 고생했다. 그 작은 인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식탁을 한번 쓱 훑고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고생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뭐니? 곧 도착할 둘째랑 셋째 입맛에 맞는 반찬은 하나도 없잖니. 넌 1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아놓고도 아직 걔들 입맛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마치 가사도우미를 부리듯
매몰차게 쏟아지는 핀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아내로서 10년을 바쳐 헌신해도 시어머니에게 저는 영원히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부려먹기 편한 아랫사람일 뿐이라는 뼈아픈 현실이 날아와 꽂혔어요. 늘 꾹꾹 참아 넘겼던 일상이지만 내 청춘을 갈아넣은 헌신이 당연하다는 듯 착취당하는 현실에 유독 짙은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의 체면과 입장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러운 감정을 티내지 않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저녁 식사 자리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둘째 시동생과 셋째 시누이 부부까지 모두 도착했습니다. 다 같이 모인 거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화기애애한 맏며느리 역할을 다하며 굳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어요. 도련님 아가씨, 어서 와요. 차 막혔을 텐데 배고프지 않아요? 얼른 앉아서 식사부터 해요.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셋째 시누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 위에 값비싼 명품 가방을 보란 듯이 내려놓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은근히 무시하는 그 눈빛을 모른 척하며 밥을 푸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시부모님과 둘째 시동생은 저와 남편만 모르는 화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번에 그쪽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히다면서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아주 호강합니다. 하하. 그들은 자기들끼리 샴페인 잔을 쨍 부딪히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직 저와 남편만이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경사가 있었어요. 가족을 부양하느라 뼈 빠지게 일해온 남편과 저를 철저히 배제한 채 무언가를 자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이 가족 안에서 우리 부부가 완벽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짙은 불쾌감과 의구심이 솟구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밥을 푸던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대체 무엇인지 가만히 대화의 흐름을 주시했어요. 그때 샴페인을 마시며 신이 난 셋째 시누이의 입에서 불쑥 충격적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맞다. 새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강남 신축이라 웬만한 거 바르면 티도 안 날 텐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신축이라니. 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댁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가씨,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새 아파트라니요. 그 자금이 대체 어디서 났어요? 제가 정색하고 따져 묻자 거실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시누이는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새언니만 모르고 있었나 보네. 부모님께서 며칠 전에 저랑 둘째 오빠한테 각각 20억짜리 신축 아파트 사주셨잖아요. 이거 안 보여요? 시누이는 보란 듯이 집문서 사진이 뜬 액정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업체를 묵묵히 이끌어온 장남인 우리 부부만 철저히 속인 채 동생들에게만 막대한 자산을 비밀리에 증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눈앞에 까발려졌어요. 제 10년의 희생과 남편의 헌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물만 빨린 채 철저히 버려졌다는 엄청난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 기막힌 차별과 모욕 앞에서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도 아무런 내색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굳은 일은 저희 부부가 다 도맡아 했는데 어떻게 저희만 철저히 빼놓고 몰래 이런 일을 벌이실 수 있어요? 피 끓는 목소리로 정당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아버지의 호통이었어요. 시끄럽다. 어차피 나중에 회사는 장남인 현민이가 다 물려받을 텐데 내 돈으로 동생들 좀 챙겨준 게 무슨 대수라고 일이 유난이냐? 시아버지의 뻔뻔한 억지에 이어 둘째 시동생이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수도 억울하면 평소에 부모님께 애교 좀 부리지 그랬어. 맨날 장부나 붙들고 인상만 쓰고 있으니 떡 하나 더 주고 싶으시겠어? 모욕적인 말이 쏟아지는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의 피땀 어린 헌신을 당연한 착취로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믿었던 남편조차 이 수모 속에서 저를 방어해주지 않고 바보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한 혐오감을 넘어 아내의 수모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뼈저린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모멸감을 견딜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며느리는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리에 얼어붙어 침묵하는 남편을 홀로 내버려 둔 채 겉옷만 챙겨 들고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몸을 떨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시댁사업처 사무실 내 제 책상 위에는 결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산더미 같은 세금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차마 그 책임감을 저버리지 못해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영수증을 분류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둘째 시동생이 불쑥 들어와 제 책상을 마구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남의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요. 제가 날 선 목소리로 소리치자 둘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종이 한 장을 제 얼굴 앞에 휙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책상에 떨어진 종이는 바로 어제 자랑하던 그 20억짜리 신축 아파트의 막대한 취득세 고지서였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허락 다 받았으니까 회사법인 돈으로 이 세금 빨리 좀 처리해줘요. 연체되면 골치 아프니까 오늘 중으로 송금해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남 부부의 몫은 철저히 빼앗으면서 자기들의 개인 증여 세금마저 남편이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 자금으로 몰래 빼돌려 해결하려 하다니요. 뒷수습과 불법적인 회계 처리만 며느리인 저에게 떠맡기는 시댁의 탐욕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내 세금은 내 돈으로 내요. 저는 단호하게 영수증을 구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아씨,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서 뻗대. 둘째 시동생은 길길이 날뛰며 제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곁에 있던 책임자급 임원의 개입이 절실했습니다. 박 상무님, 이거 명백히 불법입니다. 도련님이 부당하게 회사 자금 유용하려는 거 원리 원칙대로 막아주세요. 저는 사무실 한편에 있던 박 상무님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님은 헛기침을 큼큼하더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이, 서주임. 어차피 다 같은 가족 회사인데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회장님 특별 지시니까 그냥 기한 올려요. 오히려 저에게 불법 영수증 처리를 압박하는 박상무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평소 저를 챙겨주던 최 부장님조차 고개를 푹 숙인 채 철저히 방관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 임원들과 직원들조차 이미 시아버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실질적 기둥인 남편과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언제 법적 문제가 터지면 총알바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10년을 청춘 바쳐 일한 직장 안에서조차 저는 철저히 무력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어요. 끔찍한 고립감과 공포심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횡령 지시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 오늘부로 사직하겠습니다. 마음대로들 하세요. 저는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가방을 챙겨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난장판을 보고 당장 상황을 엎어버리며 제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당신 이거 봐. 도련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는 동생과 눈치 보는 박상무에게는 일절 화를 내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제자리로 걸어오더니 책상 위에 있던 저의 가죽 장부와 낡은 USB부터 낚아채듯 조용히 자신의 품 안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은 동생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회사의 은밀한 자금 흐름이 모두 담긴 핵심 기록부터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하고 계산적인 행동이었어요. 어젯밤 가족 모임에서부터 이어진 남편의 기묘한 침묵과 현재의 알 수 없는 행동에 극도의 혼란스러움이 덮쳤습니다. 등골에 묘한 서늘함마저 느껴졌어요. 당장 나가자. 남편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서늘한 눈빛으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압도적인 태도에 밀려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차를 몰아 우리가 살고 있는 낡은 전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장롱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옷가지와 중요한 집문서, 보험 서류, 귀중품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제가 놀라서 소리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가방 지퍼를 거칠게 닫은 후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 더 있다간 우리 다 죽어. 짐 챙겨. 당장 우리 가족은 처가로 들어간다. 남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그 수모 속에서 침묵했던 데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평생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던 효자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것은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망적인 순간 남편이 마침내 시댁이 아닌 저와 하은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꽉 쥔 주먹과 붉어진 눈시울 속에 담긴 절박함을 직감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8살 딸 하은이의 옷가지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쫓기듯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커다란 짐 가방들을 들고 들이닥친 우리 가족을 보고
친정집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일 대낮에 사위와 딸이 짐을 싸들고 쳐들어온 상황이었죠. 부모님께 너무나 큰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당분간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입술만 달달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캐묻거나 타박하는 일 없이 다가와 남편의 손에 들린 무거운 짐부터 번쩍 받아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헝클어진 머리를 말없이 쓸어 넘겨주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씻고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라. 애비야, 너도 고생 많았다. 이리 와서 따뜻한 국물 좀 떠먹어. 내색 한 번 없이 차려내어 주신 따뜻한 밥상. 우리 부부를 묵묵히 품어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그만 왈칵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20억이라는 돈으로 자식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시댁의 얄팍함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계산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는 진짜 가족의 맹목적인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서름과 방금 전까지 사무실에서 겪었던 극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밥숟가락을 쥔 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마침내 가장 안전한 진짜 울타리에 도착했다는 깊고 묵직한 위안 속에서 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왜 장부와 USB를 챙겨 도망치듯 처가행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시댁 사업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그 이유와 제가 아직 모르는 사정을 직접 듣겠다고 말입니다. 친정으로 들어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챙겨온 낡은 가죽 장부와 USB만 끌어안은 채 밤잠을 설쳤어요. 피가 마르는 듯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대체 그 장부에 우리 목숨줄을 쥘 무슨 끔찍한 비밀이 들어있길래 이러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전부 다 말해봐요.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쏟아냈어요. 회사가 곧 부도날 거야. 아버지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어. 그 20억짜리 아파트 2채 전부 다 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서 산 거야.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곧 터질 연쇄 부도와 막대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우량 자산만 동생들에게 껍데기로 증여했던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 남은 그 막대한 빚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상 대표이사인데다 일부 회사 대출에 내 연대보증까지 걸려 있어. 아버지는 그 보증과 내 명의로 된 대출을 이용해 책임을 내게 떠넘기려 했어.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습니다. 시댁의 뻔뻔한 차별에 대한 분노는 사치였어요. 장남을 방패막이로 삼고 자식까지 버리며 살아남으려 한 시부모의 잔혹함에 극도의 공포와 경악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도피는 비겁한 도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린 핏줄을 스스로 도려내는 뼈아픈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시댁의 이 끔찍한 함정을 부숴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망연자실해 있는 남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장부와 USB를 챙겨 들고 찾아간 곳은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세무 전문가인 김 세무사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김 세무사님, 남편에게 걸려있는 대표이사 명의와
이 막대한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낼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단호한 요구에 김 세무사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대로 부도가 터지면 박 대표님 명의로 된 대출과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 재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잠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시아버지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명의가 부당하게 이용된 정황을 입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법 자금 유용의 증거도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당장 목전에 닥친 거대한 부채의 무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막막함 속에서도 제품에 안긴 장부가 느껴졌어요. 제가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해온 낡은 장부였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그 지독한 노동의 흔적이 이제는 우리를 살린 유일한 무기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의 묘한 투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세무사님께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장부의 엑셀 파일들을 연도별로 전부 분류하겠습니다. 남편의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서류는 제가 직접 세팅해서 가져올게요. 제 흔들림 없는 눈빛에 남편도 김 세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시댁사업처의 박상무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친정 근처 카페까지 찾아오겠다며 만남을 요청했어요. 시아버지 편에 서서 저를 억압하고 불법 처리를 종용했던 사람이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 벌벌 떨고 있는지 그 저희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상무는 불과 며칠 전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물꼬리였습니다. 서지훈 씨,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이 부도를 앞두고 우리 임원들에게까지 불법 횡령의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고 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았어요. 그는 배신감을 토로하며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익을 좇아 시아버지에게 붙었던 내부자들조차 결국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하자 철저히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고립시켰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균열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패를 줄 수 있겠다는 차가운 계산이 섰습니다. 상무님, 며칠 전 사무실에서는 회장님 특별 지시라며 저에게 횡령 서류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읍수하신다고 제가 도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선을 긋자 박상무는 창백해진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상무님이 정말 살고 싶으시다면 회장님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 구체적인 내부 기한서나 추가 대출 횡령 지시서를 직접 가져오세요. 정황 증거를 가져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조건을 내걸고 냉정하게 몸을 돌려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 뒤 친정집 거실로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우편물을 받아든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우편물을 뜯어 봉투 안의 서류를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며칠 전 김 세무사를 통해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자료로 자진 소명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남편의 굳은 표정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치더니 이내 깊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됐어.
국세청에서 우리 소명 자료를 받아들였어. 국세청은 남편의 명의 도용과 불법 자금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시댁사업체는 물론 동생들이 받은 20억짜리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곧 시아버지의 자산 은닉과 불법적인 돈줄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팽팽한 긴장감과 동시에 자식의 고열을 빨아먹으려던 시부모의 얕은 수가 국가기관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라는 묵직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쪽 식구들 세무조사 통보받으면 패닉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서 발악할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다음 단계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물리적인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친정집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불안한 폭풍우 속에서도 아무 내색 없이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시댁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거고 아버님이 그 빚을 제 남편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방어하려고 국세청에 소명을 해서 아마 조만간 시댁 식구들이 빚쟁이들에게 쫓겨 여기까지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평생 조용히 사시는 두 분께 이런 험한 꼴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제게 친정어머니는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다가와 제 두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남편이 널 살리려고 저렇게 피를 말리는데 넌 흔들리면 안 된다. 험한 꼴? 그런 건 겁 안 난다. 대문 문단속은 애비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 가족만 지켜라. 거대한 부채의 위협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품어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시댁의 압박 속에서 남몰래 느꼈던 두려움이 말끔히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험난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번호는 둘째 도련님. 벌써 수십 통째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마침내 길게 울리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를 비웃으며 20억 아파트 집문서를 흔들어대던 그 오만한 시동생이 대체 어떤 꼴로 매달릴지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형수님. 아, 제발 전화 좀 받아주지 왜 이제 받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둘째의 목소리는 평소에 뺀질거리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함을 넘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찌질한 목소리였어요. 할 말 있으면 용건만 해요. 길게 통화할 시간 없으니까. 형수님, 지금 제 통장이 다 막혔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아파트에 가압류 걸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형님한테 제발 예전처럼 회사 돈으로 세금 처리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저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네. 애걸복걸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시부모가 몰래 쥐어준 20억짜리 아파트는 결국 막대한 증여세와 불법 자금 환수 조치가 걸린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내 10년의 헌신을 비웃던 자들이 스스로 짊어진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경멸과 서늘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분명히 사무실에서 말했죠? 그 아파트 내 돈으로 세금 내라고. 우린 이제 회사랑 끝났어요. 횡령을 하든 부도를 맞든 당신들 부자지간에 알아서 갚아.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아버님 좀 설득을. 저는 자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길바닥에서 허둥지둥 발을 구르고 있을 시동생을 생각하니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친정집 앞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박 상무님이 다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색 퀵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주임님, 아니 사모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읍소하던 때보다 퀭하게 파인 눈으로 박 상무가 서류 봉투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봉투 안을 열어 서류를 확인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고해 부도를 내기 직전 명의상 대표이사인 남편의 인감을 몰래 도용하여 거액의 추가 대출을 지시한 내부 기한서 사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남의 뼈와 살을 끝까지 발라먹으려 했던 끔찍한 범죄 시도가 박 상무의 배신을 통해 제 손에 완벽한 물증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저도 회장님한테 철저히 속았습니다. 다 안고 가라더니 저한테까지 횡령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선처를 바랄 때 제 이 증언도 꼭 참작해 주십시오. 박 상무는 완전히 백기를 들고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장남을 사지로 몰아넣은 시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일었지만 방어전에서 가장 확실한 역공의 무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상무님, 이 서류를 주셨다고 해서 상무님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응수하자 그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다만 당신이 법정에 서서 회장님의 이 모든 지시와 인감 도용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다면 최소한 우리 부부가 당신을 같이 고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숨지 말고 똑바로 증언대에 설 준비나 하세요. 저는 기한서 사본을 장바구니 안에 쑤셔 넣고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정집에 장바구니만 던져두고 남편이 챙겨온 가죽 장부와 박 상무의 기한서 사본을 챙겨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세무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제가 책상 위에 내려놓은 증거들을 훑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문서 위조의 업무상 배임 혐의군요. 사모님께서 그동안 꼼꼼하게 장부를 쓰신 게 천운이었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부터 띄워주세요. 시부모와 시동생들을 향해 부당한 부양 요구 거절 및 불법 채무 인수 절대 거부를 명시해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제가 지시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석에서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력자에게 마냥 의존하며 눈물만 흘리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이 증거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방어벽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지독한 연을 내 손으로 끊어낸다는 맹렬한 성취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변호사가 출력해준 내용 증명 마지막 장에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과 저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오늘 바로 발송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 앉아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알림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묵혀두고 알림을 꺼놓았던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자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천천히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참상은 예상보다 훨씬 끔찍하고 천박했습니다. 셋째 아가씨 엄마 아빠가 준 그 집 때문에 내 통장까지 다 털리게 생겼잖아. 애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어머님 미친년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깟 일로 폐악질이야. 내가 달라고 징징대서 사준 거 아니냐. 아버님 시끄러워. 당장 현민이 새끼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 그 자식 명의로 돌려놓고 대출만 좀 뚫으면 되는데 이 미친 새끼가. 둘째 도련님 형은 이미 우리 버리고 날랐어. 아버지 혼자 감옥 가시든가 하세요.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해? 모니터 속 활자들 위로 쌍욕과 저주가 난무했습니다. 오직 자기 살 궁리와 돈이라는 얄팍한 이익으로만 뭉쳐있던 가짜 가족. 그 알량한 유대가 위기 앞에서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서로를 물어뜯는 가장 추악한 형태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런 사람들에게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인정받아 보겠다고 10년 청춘을 갈아 넣으며 헌신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었던 가족의 의미가 저렇게 천박한 돈 앞에 부서져 내린다는 게 씁쓸하고 환멸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랑받길 원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친 발악에 단 하나의 대답도 조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 채팅방 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10년간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착취했던 그 쓰레기통 같은 관계에서 저는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단톡방을 빠져나온 후 저는 친정집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캄캄한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서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굳은 표정으로 어둠을 응시하는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뜯어먹고 파멸하는 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남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 제가 부르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끝날 걸 알았어. 예상은 했지만 내 부모 형제의 진짜 바닥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참담하네. 남편은 부러질 듯 꽉 쥐고 있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도 당신과 하은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시댁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느꼈을 장남으로서의 일말의 죄책감은 저들의 추악한 자멸을 확인하며 남김없이 소멸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하고 지독한 생존 본능뿐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다가가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의 넓은 등을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기꺼이 폐륜이라는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저와 딸을 지켜낸 이 남자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묵직한 신뢰가 차올랐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숨어서 서류 쪼가리로 하는 방어전은 다 끝났어. 남편의 등에 얼굴을 기댄 채 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 목을 조르려고 선을 넘어오면 그땐 내가 앞장서서 철저하게 박살낼 거야. 어둠 속에서 남편의 커다란 손이 제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말없이 맞잡은 손에서 서로의 결심이 단단하게 전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불안감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하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향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법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앙심을 품고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에게 접근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차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아이들 틈에서 하은이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아, 엄마.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문 앞 으슥한 곳에 잠복해 있던 셋째 시누이가 하은이의 얇은 팔을 거칠게 낚아채고 있었어요. 내 아빠 당장 나오라고 해. 너희 때문에 내 아파트 다 뺏기게 생겼잖아. 20억짜리 아파트에 막대한 세금 폭탄과 가압류가 걸리자 이성을 잃은 시누이는 어린 조카의 안전마저 위협할 만큼 철저하게 돈에 미쳐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하은이의 얼굴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극도의 모성애와 살기 어린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시누이가 메고 있던 명품 가방을 뜯어내듯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시누이를 무시한 채 울음을 터뜨리는 하은이를 제 등 뒤로 단단히 숨겼어요. 내 아이 몸에 한 번만 더 손 떼봐. 폭행이랑 협박으로 바로 신고할 테니까. 매섭게 경고하는 제 눈빛에 시누이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덜덜 떠는 하은이를 안고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벌어진 폭력을 단순한 경고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완벽한 법적 격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진술 녹화실에 앉아 담당 수사관에게 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셋째 시누이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선 학교 앞 CCTV와 아이 진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접근할 우려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변호사가 띄운 강도 높은 내용 증명 사본과 시댁의 악의적인 채무 정가 정황이 담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은 관련 서류까지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혈육이라는 이유로 방패막이를 삼으려 해도 제가 단호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들은 그저 제 아이에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편의 핏줄을 내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묘한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나 남편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댁이 넘어오는 모든 선은 제가 최전선에서 완벽하게 잘라낼 겁니다. 경찰서를 나와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긴 후 저는 곧바로 시내 주거래 은행 VIP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체가 완전히 부도 처리되기 직전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부부의 개인 예금까지 연대 채무로 묶이거나 강제로 인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해 은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두드리던 은행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아버님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오셔서 남편분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랑 예금 담보대출을 문의하고 가셨는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도 직전까지 남편 계좌의 돈까지 건드릴 방법을 알아보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핏줄의 정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리려 했던 시아버지의 치졸함에 치떨리는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저는 김 세무사에게 미리 받아둔 대표이사 사인 및 법인 무관 증명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남편과 저는 각자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다시 정비하고 부부 자산도 각자 본인 명의의 안전한 계좌로 옮겼습니다.
우리 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마쳤습니다. 은행을 나와 곧장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 회의실이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박상무가 건넨 시아버지의 내부 기한서 사본과 제가 10년간 피땀 흘려 쓴 장부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무기화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버님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장 접수해 주세요. 제 지시의 서류를 훑어본 변호사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박상무님이 넘긴 이 추가 대출 불법 지시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아버님의 형사 책임은 물론 구속 필요성까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쳐놓은 튼튼한 방어막을 넘어 이제는 시아버지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역공의 칼자루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시아버지의 권위 아래 억눌려 있던 무력감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침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매서운 성취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변호사가 내민 고발장 최종본에 저와 남편의 도장을 단호하게 찍어 날인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친정집 거실에서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하려던 참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발장 접수 사실이 시댁의 다음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찢어질 듯한 오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민아, 내가 사람이니? 기어이 내 애비를 경찰에 쳐넣어? 내 아버지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사람 새끼야. 벼랑 끝에 몰린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이 다 넘어가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당장 고소 취하하고 와서 수습해. 평생을 바친 장남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끝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돈만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죄책감을 쥐고 흔들려는 변하지 않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과거의 짙은 효심 때문인지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마른 세수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처받은 남편에 대한 짙은 연민과 끝까지 잔인한 시어머니를 향한 거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 아가씨가 학교 앞에서 하은이 팔을 붙잡고 협박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댁들 뒤치다꺼리할 장남은 이제 없습니다. 수습은 댁들끼리 법정에서 하세요. 정확한 팩트를 비수처럼 꽂아 넣은 뒤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이겼다고 자만했던 순간 핏줄의 이름으로 날아온 가장 비열한 칼날이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박현민 씨 앞으로 온 법원 특별송달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거칠게 우편물 봉투를 뜯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섬뜩한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악성 사채 업체였습니다. 마루로 나온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뒤에는 5년 전 남편이 시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했던 3억 원짜리 개인 차용증 사본과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선명하게 첨부되어 있었어요. 함께 첨부된 채권양도 관련 서류에는 시아버지가 그 차용증의 채권을 사채업체에 넘긴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우리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형사 고발을 당하자 자신이 몰래 쥐고 있던 장남의 과거 차용증을 악질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를 기어이 빚더미에 앉혀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최후의 끔찍한 보복이었어요. 당장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막지 않으면 친정 부모님 집의 가재도구까지 모조리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가 아들의 등 뒤에 꽂은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일격에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덮쳤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을 끌고 서둘러 짐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가압류부터 막아주세요. 이 빚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 책상 위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차용증 사본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살피던 변호사는 무거운 얼굴로 난색을 표했어요. 사모님, 우선 지급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정식 소송에서 이 채무가 실제 남편분의 빚인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온 가압류는 결정문에 적힌 해방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일단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시아버지에게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조력자인 변호사조차 명백한 문서 앞에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자금 흐름 증거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친정 부모님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식을 사채업자의 먹잇감으로 던진 인면수심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우리의 방어선이 완전히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다 끝났어. 그냥 내가 감옥 가고 다 덮었을게.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남편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짝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어떻게든 증거 찾을 테니까 당신은 내 옆에서 버티기만 해. 그날 밤 친정집 안방 구석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을 눕혀두고 제가 유일하게 쥐고 있는 무기인 낡은 가죽 장부와 10년치 엑셀 파일이 담긴 USB를 밤을 새워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 3억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단 1원이라도 수상하게 빠져나간 법인 또는 개인 자금의 이동 기록을 기필코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말없이 곁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나가셨어요. 저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만 줄의 엑셀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뒤진 끝이었습니다. 5년 전 정확히 차용증 작성 다음 날짜에 숨겨진 시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3억 원이라는 뭉칫돈이 시아버지의 차명 계좌를 거쳐 어디론가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수취인 난에는 둘째 사장님 사업 초기 자금이라는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어요. 장남에게 가짜 빚을 씌워 빼돌린 돈으로 둘째의 배를 불려주었던 시아버지의 더러운 사기극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과 동시에 뼛속까지 시려오는 매서운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기록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단서임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정식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 이미 내려온 가압류의 집행을 풀려면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집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두 분 평생 모으신 노후 적금과 이 집을 담보로 공탁금 좀 빌려주세요. 바닥에 머리를 댄 채 오열했습니다. 시댁의 덫을 부수기 위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벼랑 끝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극도의 자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 내 딸 무너지는 꼴은 못 본다. 내일 당장 은행 가자. 부모님의 통장과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이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놓겠다는 지독한 도끼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부모님은 노후 적금에 집을 담보로 마련한 돈까지 보태주셨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 집행을 풀었습니다. 가장 급한 불을 끄자마자 저는 시댁사업처 인근의 허름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도 처리로 퇴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 술잔을 기울이는 최 부장을 찾아냈어요. 5년 전 그 3억 원의 이체를 실무적으로 처리했던 그의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엑셀 장부 기록을 들이밀자 최 부장은 기겁을 하며 끝까지 엮이기 싫다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부장님, 이거 증언 안 하시면 부장님도 3억 원 불법 횡령의 공범으로 엮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당신부터 당장 고소할 겁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최 부장은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 녹음기를 켰어요. 회장님이 큰아들 명의로 3억 빌려서 둘째 사장님 가게 차려준 게 맞습니다. 제가 직접 그 차명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실토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집까지 걸어가며 버텨낸 뼈아픈 시간 끝에 시아버지와 둘째를 완벽한 사기 및 횡령 공범으로 묶어버릴 결정적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짜릿한 성취감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최 부장의 녹취록과 장부 사본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남편과 변호사가 있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사기죄 추가 고소와 지급 명령 이의 신청을 동시에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앞 복도는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둘째 시동생을 상대로 접수한 사기 및 횡령 고발건의 첫 대질 신문에 남편의 보호자 겸 실질적 고발인 자격으로 동행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출석해 있는 2사람의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단단한 기선을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쳐죽일 놈아. 내가 감히 애비한테 수갑을 채우려 들어? 천벌을 받을 새끼. 경찰서에 불려온 것에 극도로 분노한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회장님이라도 되는 양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그 옆에 선 둘째 시동생은 입술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대동한 변호사 등 뒤에 숨어 저희의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조차 없는 시아버지의 오만함에 깊은 환멸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알량한 권위로 장남을 억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 처음 인사드리던 날 그토록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던 아버님의 권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뻔뻔한 가면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주겠다고 차갑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과거의 버릇처럼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까봐 저는 남편의 손을 단단히 깍지 껴잡았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요. 우린 죄 지은 거 없으니까. 제 말에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담당 수사관이 있는 조사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마자 수사관의 날카로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사관을 향해 남편이 5년 전 작성했다는 3억 원짜리 차용증이 시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주장했어요. 아버님, 5년 전에 제 남편을 강요해서 차용증까지 쓰게 하신 그 3억 원 대출금, 그거 정말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쓰인 거 맞나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제가 전곡을 찌르며 직접 추궁하자 시아버지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회사가 어려우니까 장남인 내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온 거지. 난 그 돈 구경도 못했다. 어디서 애비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자신은 돈의 행방을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하고 모든 채무의 책임을 장남에게 전가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채업자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혈육의 잔혹함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저 헛된 변명을 들어줄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친정 부모님의 집까지 담보 잡혀가며 목숨 걸고 준비한 진짜 무기를 꺼낼 신호였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내 수사관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간 기록한 회사 자금 이동 엑셀 내역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최 부장의 증언 녹취록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며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좁은 조사실 안에 최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큰아들 명의로 3억 빌려서 둘째 사장님 가게 차려준 게 맞습니다. 제가 직접 그 차명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믿었던 내부 직원의 생생한 증언과 명백한 은행 송금 기록이 눈앞에 펼쳐지자 방금 전까지 호통을 치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그의 입술 사이로 헛바람 새는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차용증을 이용해 장남을 죽이려던 시아버지의 사기극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시부모의 권력이 작은 USB 하나와 낡은 장부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맹렬한 통쾌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 멍해진 시아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3억 원을 고스란히 챙겨갔던 공범, 둘째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조사가 둘째를 향해 방향을 틀도록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 송금 내역을 보면 아버님이 빼돌린 3억 원이 피의자 이 계좌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계셨습니까?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려던 둘째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갑자기 옆에 앉은 시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진짜 모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해서 받은 돈이에요. 형 이름으로 빌린 빚인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그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저까지 속인 거라고요. 뭐 이 새끼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애비를 물고 늘어져. 아버지가 줬잖아요. 왜 저까지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조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돈과 이익으로만 묶여있던 시댁의 유대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얄팍하고 추악하게 부서지는지 부자지간마저 제 살 길을 찾겠다고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조롱하던 자들이 바닥을 뒹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총극에 깊은 경멸과 차가운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해자들의 이 더러운 싸움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수사관님, 저희가 제출할 증거와 진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한 뒤 멍하니 그 꼴을 바라보던 남편의 팔을 단호하게 이끌고 조사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 앞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을 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민아, 현민아, 애비 말 좀 들어봐라. 황급히 우리를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가 남편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 조사실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비굴하게 억지 눈물을 짜내고 있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선처해 다오. 내가 구속되면 우리 집안은 다 끝장이야. 내 동생도 빨간 줄 그일 판인데 핏줄끼리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구느냐.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다시 흔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손을 차갑고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우리 집안은 당신이 내 등 뒤에 사채업자 명의로 차용증 꽂았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서늘했습니다. 단 1원의 합의나 선처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시든 거리에 나앉으시든 이제 법대로 죗값 치르세요. 평생을 효자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던 남편이 마침내 아버지를 가족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신적, 법적 독립을 이뤄낸 남편의 굳건한 모습에 지난 10년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벅찬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지난한 싸움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남편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존경심마저 차올랐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목을 조르고 종처럼 올감했던 시댁 본가의 낡은 현관 열쇠를 꺼냈어요.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저는 그 열쇠를 바닥에 주저앉은 시아버지의 발밑에 경멸하듯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는 시아버지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이 징글징글한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만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차례였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법적 공방의 끝을 알리는 전화벨이 친정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숨을 죽인 채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모님, 대표님, 최종 재판 결과와 파산 절차 진행 상황 전해드립니다. 아버님의 사기 및 횡령, 문서 위조 혐의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금 구속수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앞으로 들어왔던 3억 원 지급 명령 사건도 이의 신청 뒤 진행된 소송에서 남편분이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가압류도 취소됐습니다. 회사 대출과 연대보증 문제 역시 조사와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는 남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둘째와 셋째분에게 넘어갔던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도 추징된 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에 압류됐고 현재 공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재산 역시 각 채권 관계에 따라 압류나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차지하려 했던 독이 든 성배는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위협과 빚의 굴레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인과응보를 맞이한 시댁의 몰락에 서늘한 수긍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맡겨두었던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노후 자금을 돌려드리고 집을 담보로 마련했던 돈도 갚아 담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안방으로 들어선 저는 방 한 구석에서 홀로 짐을 정리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엔 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와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에 대해 그가 느낄 상실감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제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내 20대와 30대를 송두리째 바친 헌신이 결국 한낱 사기극과 파산으로 끝났다는 게 참담하다. 남편은 씁쓸한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복수의 성공 뒤에 남겨진 것은 찬란한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세월과 잃어버린 혈육에 대한 인간적인 비애, 그리고 기나긴 감정적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당의 몰락에 기뻐하기보다 상처받은 남편의 텅 빈 가슴이 안쓰러워 덩달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부로서의 강한 연대감과 깊은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섣불리 남편의 슬픔을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온 과거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긴 침묵을 곁에서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집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가 염치 없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나서기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초췌한 몰골의 시어머니가 커다란 짐가방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지훈아,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너희 부부밖에 기댈 곳이 없다. 며칠째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한때 며느리인 저를 종 부리듯 멸시하던 시어머니가 철저히 무너져 비참한 약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과거의 부채감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오직 내 진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냉정하고 단단한 책임감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육중한 철제 대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대문 밖의 흐느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길었던 법적 공방과 감정의 소모를 털어내기 위해 우리 가족은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친정 부모님의 외곽 주말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과 짙은 흙냄새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남편과 하은이와 함께 흙을 만지고 채소를 따며 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서툰 솜씨로 밭을 일구면서도 오랜만에 그늘 없는 맑고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은이는 흙장난을 치며 깨르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빚의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 가족만의 소박하고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억지스러운 의무감에서 벗어나 흙을 만지고 땀 흘려 얻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남편과 저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에 얽매여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되찾았다는 깊은 충만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화려했던 회사 직함이나 잃어버린 10년의 껍데기 같은 자산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텃밭 옆 작은 평상 위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직접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로 차려낸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새참이었습니다. 남편, 아이,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빙 둘러앉아 가장 편안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애비야,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위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묵묵히 웃어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밥을 크게 한 입 밀어 넣으며 저를 향해 뭉클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십억의 아파트나 번듯한 명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 작은 평상 위의 밥상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자 우리 가족이 도달한 완벽한 피난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도 빚 없이 단단해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굳건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곁에 앉은 남편과 딸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억압과 사기로 점철된 가짜 가족의 굴레가 아닌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꾸려갈 정직하고 찬란한 내일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맹목적인 희생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절망의 늪에서 저희를 구한 것은 핏줄이라는 이름의 허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법의 테두리와 명백한 증거, 그리고 계산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진짜 가족들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시댁의 잔인한 억압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남에게 헛된 기대를 품지 않고 내 가정을 내 두 손으로 정직하게 지켜낼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빚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부당한 억압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